최근에 민주당 인사들이 저한테 좀 아름아름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는 사면할 사람 없냐? 그러니까 내고하자. 그러니까 이게 취임 열흘 정도나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화영, 조국, 송영길 등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 사면 요구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언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화영의 청구서다라는 보도가 좀 쏟아지는데 이화영 이번에 이화영 전 부지사 우리 대변인 보시기에는 사면할 것 같으세요? 빚이 많은 사람이라 사실 우리 쪽에 명태균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명태균보다 더한 사람 민주당에 있거든요. 정진상 씨라고. 정진상. 이미 여러 건의 재판들을 받고 있고 일부는 측근들이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 중에 정치 브로커로 좀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왜 민주당에선 잡음이 안 나오냐? 자리를 만들어주거나 돈을 주거나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건 이게 좀 밑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끼리는 정설처럼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화영 씨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측의 최측근들이 결과적으로 부시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자기들만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제 재판을 받지 않고 대통령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대장동 사건도 결국에는 그 최측근들 다 로비스트들만 대북 송금도 다 감옥 가고 그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조차 제대로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빚이 많은 정권이다라고 했을 땐 당연히 그런 좀 사면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뭔가 약속이나 혹은 믿음이 있어야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대통령이 됐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 이제 이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화영 씨가 2건이나 SNS를 또 올렸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 압박을 하는 걸로밖에 비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면은 내가 그냥 나만 죽을 수는 없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박을 느낄 건데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인사들이 저한테 좀 아름아름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측에는 사면할 사람 없냐? 그러니까 내고하자.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김경수 복권에 대해서 이제 특정 개파는 조금 문제 제기를 했지만 저희가 김경수 한 사람 복권해 주는 걸로 무수한 이 국정농단에 연루됐던 보수 인사들을 다 사면 복권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래라고 하면 거래인 건데 좋게 포장하면은 국민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거물급과 트레이드 개념으로 가야 좀 희석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엄밀히 사실 지금 저희 쪽 인사들은 뭐 사면 복권을 해야 될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재판을 수사를 받으실 분들만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특검해가지고 그런 분들만 많은데 제가 사실 사진 짧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조국, 송영길, 이화영을 비롯한 검찰 독재 정권의 수많은 사법 탄압 피해자들이라고 썼는데 이 사진 내려주세요. 조국, 송영길, 이화영이라고 묶었어요. 본인이 이화영 씨가 묶었는데 조국 전 대표하고 송영길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형량이 적고 거의 다 채워갑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장기전을 준비하셔야 되는 7년 8개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글쎄 제가 대충 그곳의 생활을 알잖아요. 7년 8개월이라는 건 이거는 사이즈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하루하루가 지금 못 견디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화영 씨의 지금 입에 많은 사람들의 좀 관심이 쏠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같은 경우는 대법원에서 불법 대부 송금으로 7년 8개월 확정 판결 받았지만 이거 말고도 지금 또 다른 2건을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10년 이상 이제 갈 수밖에 없고 또 사면의 대상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형이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런 그 다른 2건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의 어떤 대상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화영은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사면 안 해주면 언제 입을 열지 모른다. 이런 어떤 무언의 압박,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참 입장이 곤란한 게 이걸 사면을 현재도 안 되지만 사면을 해버리면 정치적으로 또 엄청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화영뿐만 아니라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혁신당에서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조국은
절대 사면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면한 것 동시에 정치적 부담도 있지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이제 차기 진보 진영의 대권 후보인 조국한테 스포트라이트가 가기 때문에 저는 조국 그 혁신당이 아무리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조국 혁신당이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빛을 짓다 할지라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사면을 결코 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은 없을 거다. 네. 오히려 저는 송영기를 사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송영기를 개항에서 내쫓고 네. 본인이 거기 보궐선거로 가가지고 방탄으로 버티면서 결국은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신세를 진 사람은 송영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어떤 사면에 대한 어떤 요구가 이제 본물처럼 터진 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그래도 1등 공신들이 나름대로 어떤 청구서를 본격적으로 이제 보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도 아마 보낼 사람들 많을 겁니다. 김만배, 김용, 정진상 등등등 엄청나게 많을 건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박 대변인이 정진상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정진상과 명태균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명태균은 그냥 뭐 외부에서 뭐 여론조사 했지만 정진상은 2006년 이후부터 이 이재명 성남시장 만들기, 도지사, 대통령 만들기에 1등 공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린 이야기는 사실상 인사의 실무 3인방이 정진상, 지금 인사비서관인 김용수죠. 그 다음에 또 김현지 이렇게 세 사람이 다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법률위원장 있습니다. 그 박균택 의원이라고 법무부 검찰국장 했었고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로 아주 유력하게 거론이 되는 그런 분인데 이 사람이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특사를 요구하고 나서니까 이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 검사장 출신 이 박균택 의원이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됐다고 믿는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명백하게 증거로 확정된 그런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집으려 한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 내용을 조작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기상천외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직 장관 되지는 않았는데 유력 검토되는 한 3인 중에 한 명이다. 네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야 장관이 될 수도 있죠. 유력 하마평에 오른 분의 인식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뭐 김민석 후보자도 다 모든 게 검찰들의 조작이고 조작된 수사다 뭐 그런 음모론을 제기를 하는 식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할 말이 없으면 다 조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명확한 증거를 기반으로 법원에서 무려 7년 8개월형이 내려졌다.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즈가 다른 사건인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저렇게 좀 호도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다라고 보이고 우리가 이제 아직 뭐 법무부 장관 된 것이 아닙니다만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그런 어떤 고유의 권한이긴 하지만 또 기본적인 실무 작업들은 다 이 법무부 관할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가 이제 이재명 정권이 우리나라의 법치 사법 질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것인가 이런 인식을 엿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고 아까 이제 이화영 씨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면복권이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긴 한데 이화영 씨가 재판 중단을 또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중단됐는데 왜 나만 재판을 하느냐. 본인 대통령급이에요? 그러니까 뭐 논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또 펼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기괴한 상황이 펼쳐질지 참 가늠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박균택 의원이 또 어제 그 CBS 김인정 쇼가 나와서 지금 김민석 그 아들 찬스를 이제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그 아들 뭐 스펙 만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뭐 또 이런 또 망언 또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박균택 의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이 지금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5명이 되고 지금 대통령실에도 지금 4명 또 이성엽 재판까지 하면 그 10명이고 또 그 이후에 또 경기도 성남 라인이 대통령실에 엄청나게 포진되어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때 검찰에서 근무했던 인연으로 대통령실에 몇 명 들어간 걸 가지고 얼마나 민주당에서 검찰 인사다 뭐 하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까? 사적 채용이다.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대놓고 지금 하고 있죠. 그 숫자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 그걸 이제 변호사 뭐 경기도 성남 라인에 해가지고 뭐 변경남이다 뭐 네. 그런 어떤 표현도 썼던데 이 지금 인사를 하는 게 어떤 공적 인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성하고 아부하고 도움을 준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좀 사적 보상 차원에서 이런 자리가 분배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이렇게 뒤집으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금 총공격에 나섰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이게 근데 그런 거예요. 내란죄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내란죄 수사를 소극적으로 했다. 근데 이게 검찰이 지금 내란죄 수사권을 뺏어갔는데 없애놓고 고발을 했다. 이거 약간 예전에 그런 거잖아요. 안재욱 결혼식에 조세호가 안 갔다고 뭐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그림 같은데 여기다가 또 심우정 총장이 계엄과 내란에 가담했다고 탄핵수출안을 발의를 하고 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통화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하고 오늘은 또 딸 채용 놓고도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 채용과 관련된 고발건은 이미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또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또 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역대 정부 어디를 봐도 이렇게까지 현직 총장을 범죄자로 몰아갖고 내주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와요. 그렇죠. 참 내용 자체도 거의 졸속이라고 봐야겠죠. 애초에 수사권 자체가 누더기 수사권 누가 만들었습니까? 검수완박 민주당이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한테밖에 없는데 공수처가 그걸 무슨 파생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기소한 검찰만 물을 먹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그냥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직에서 내쫓기 위한 그런 밑작업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저는 약간 아이러니한 것이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하겠다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8월이면은 검찰청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검찰청이 사라지면 검찰총장직도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또 이제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약간 뭐 기소청 뭐 중소청인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거기에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앉혀서 또 무자비하게 정치 보복 수사 하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검사들에 대한 불신이 크고 검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심지어는 검찰들이 과거에 얼마나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이 운동권 세력들에게 자행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필하고 설파하는 민주당이 정작 그런 또 특검과 검사들에 기대서 이 3대 특검 국민의힘을 탈탈 털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이러니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총체적으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근데 지금 검찰총장만 그런 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아마 벼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그 최민희 거방위원장도 맨날 이제 어떤 여러 과감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던데 방통위원장도 임기 보장되거든요. 6월달에 쫓아낸다고 뭐 그런 식으로. 참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 탄핵 그 변호사비로만 거의 억 단위를 지출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받은 임금보다 지금 쓴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도 기각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상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 몫의 그런 변호사들은 다 세비로 세금으로 충당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탄핵 관련해서 30건의 탄핵과 관련해서도 그랬죠. 세금으로 충당을 했죠. 그런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다 자비로 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 보장해주어야 될 의무는 없지만 3년 임기가 있는 상황에서 내쫓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국민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권에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두 분 모셨으니까 당내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당 관련된 얘기, 국힘과 관련된 얘기, 국힘 쪽에서 오셨으니까 오늘 아침에 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의원 이렇게 저녁 식사를 그제 했다고 합니다. 그제 15일에 했다고 하는데 젊고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주축이 돼서 국민의힘과 보수의 변화와 쇄신의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이 개혁 소장파 의원들이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보수 진영을 개혁해 나갈 수 있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먹을 수는 있지만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국민의힘이 뭐 다행히 이제 어제 이제 신임 원내대표 뽑혔고 조만간에 또 당 대표가
선출되면서 지도 체제가 빠르게 이제 정비를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대선 패배에 대한 후유증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표출이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제 오세훈 시장도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본인의 어떤 역할을 하겠다. 뭐 이런 어떤 메시지인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구체적으로 이준석, 김재섭, 김용태 공통점이 있죠. 이 수도권이고 또 상대적으로 좀 젊은 이런 어떤 정치인을 초대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떤 본인이 좀 주도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무언의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 또 이분들하고 직간접적으로 다 또 굉장히 또 친한 그런 또 면이 있고 또 김병민 또 정무부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 시장 같이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국민의힘의 유력도 대권 주제 또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떤 당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어드바이스도 하고 뭐 또 당이 그 합리적으로 개편하는데 좀 역할을 한 필요는 저는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빨리 이제 당이 이제 국민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뿌리부터 개혁 혁신해서 이런 어떤 대여 전선 특히 이재명 정권을 좀 합리적으로 좀 견제도 하고 또 개혁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힘이 정말 달라지는 그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도 하나 뭐 오픈을 좀 하자면 좋아요. 네. 네, 오픈 일요일 날 오세훈 시장과 오찬을 저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틀 전에 같이 하고 아마 그 멤버에 같이 식사한 거예요? 아니 다른 멤버였어요. 따로? 저희는 다른 멤버였고 네. 아마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당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좀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과 좀 국민의힘의 화해를 위한 좀 가교 역할을 오 시장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화두가 있기는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지금 난관들이 산적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난관은 특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성원석 원내대표가 된 이상 출마 가능성을 좀 점치기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방선거 대표하면 책임을 뒤집어 쓸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참모들 사이에 뭐 있다라고 합니다. 뭐 근데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뭐 당연한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이제 그 시점에서는 원내대표 선출 전이니까요. 당권을 잡는다라고 하면 우리 그 명태균 사건 때 한동훈 당대표 당시에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사 문을 열어줘서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는데 막는 것이 아니라 열어줬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만 이 곤혹을 겪은 것이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정보가 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실로 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실 문을 검찰들에게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적절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이 넘어오는데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민정수석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게 많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의 어떤 공격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제가 추측컨대 그런 부적절한 3대 특검에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좀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의심을 저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많은 당내 구성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좀 안티테제로 연명하는 체제가 당권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민주당 주도적으로 전국이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 시장이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우려들을 이제 저는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그럼 당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 것이 좋겠냐.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의원과 합당 전당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저희 당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도 여전히 좋아하고 이제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탈당한 전직 대통령이고 저희가 어찌 보면은 과거에 당무 개입을 비롯한 여러 민주당이 공격하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친윤 반윤 논쟁을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예 프레임을 새로 가야 된다. 그렇죠.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과 뭐 합당 전당대회를 만약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대표의 이 반윤파리가 더 이상 통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반윤파리가 통하지 않고 오히려 한동훈 전 대표는 기득권을 누렸지만 전 정권에서 이준석 의원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소구력이 있습니다. 또한 막말로 선거를 이준석 의원은 몇 차례 이겨본 사람이죠. 한동훈 전 대표는 번번이 패배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차별점을 바탕으로 좀 당이 전반적인 쇄신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소위 이제 과거 구친윤 주류 세력들도
한동훈 전 대표보다요. 예, 뭐 이준석 의원 쪽이 훨씬 네, 뭐 좀 대선 때도 그런 얘기 있긴 했었죠. 그렇죠. 예.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단일화가 이제 무산이 되기는 했지만 당시에 단일화의 전제로 저희가 이 많은 이 당내에 휩싸여 있는 부정적인 프레임들을 벗어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도 봤거든요. 근데 아직 저는 그게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가교 역할을 오세훈 시장이 또 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갔었고요. 뭐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예. 그 송원석 의원 저희가 좀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주 의외의 수학을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송원석 의원이 원내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당선을 점치는 사람들이 꽤 많긴 했었죠. 그런데 과반으로 처음부터 한 큐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 60표가 나왔습니다. 106명 중에서 60표. 그러니까 한 명은 이제 아마 유영하 의원인 것 같고 그 출장 가느라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 예산통이라 이재명 정부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식으로 당 존재감을 키우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과반으로 갈 거 예상하셨어요? 예,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 송원석 의원과 저도 이제 같이 이제 그 21대 때 이제 원내 이제 지도부 원내 이제 부대표를 해봤는데 네. 송원석 의원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원내 수석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 때 그다음에 또 그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에도 이제 했고 두 번을 했고 또 재경위원장도 하면서 당내 어떤 그 영향력이라는 면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이현성 의원이 네. 갑자기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약간 좀 변수가 안 되겠나 싶었는데 역시 원내대표 선거는 사실은 이제 의원들 간에 평소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무난히 안 되겠나 싶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됐는데 저는 지금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막판에 이현성 의원이 출마 선언했을까? 사실은 뭐 본인이 된다는 어떤 그런 어떤 가능성, 즉 준비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막판에 전날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 것이 결국은 본인으로 봐서는 16표인가요? 그래서 그 표를 나왔기 때문에 사선 의원님이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설들은 많은데 어쨌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뽑기 때문에 빨리 이제 당에서 이제 빨리 이제 추스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한 이유가 우리 박 대표님 이해를 못하겠는데 저는 딱 보여요. 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주기현 판사 어떤 그런 어떤 학습 효과입니다. 그 사람들 때리니까 다른 어떤 법원에서 알아서 다 기잖아요. 다 연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을 때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검찰 알아서 기어라. 알아서 기어라. 지금 특히 3대 특검에 파견 나오는 검사들 알아서 기어라. 그런 어떤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원내대표 선거에서 두 가지 좀 함의를 발견을 했습니다. 일단 첫째는 어느 순간부터 소위 이제 영남권 주류계 의원들의 입을 다물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대선 패배부터.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누구보다 이 개혁안을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하고자 했던 그 의원들, 특정 계파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겁니다. 기자들한테. 요새 친윤들의 기류가 어떻냐.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사실 전 정치의 미학은 이 내부 소통과 설득을 통한 문제 해결에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위 이제 저희 비토를 받는 그런 계파들의 특징은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노출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4선, 5선 뭐 중진 의원들 그 내부 비공개 회의를 하면 언론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버리니까 어느 순간 의원들이 심지어 단톡방에서도 진심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겉으로 이제 개혁안 쇄신한 얘기는 하지만 오히려 언로가 막혀버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오는 거죠. 신뢰가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게 또 친윤 체제가 되었다. 또 친윤 이러면서 뭐 당이 앞으로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비판을 하던데. 그러니까 그 친윤이란 프레임 잡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비주류 세력들이 주류 세력을 악마화하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저는 보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현직으로 있을 때는 저희가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위 쌍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분들도 친윤이라고 보기 제가 보기에 애매한 분들이에요. 친윤이 아니라 친대통령이라고 보는 게 맞죠. 여당의 비대위 체제에서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근데 지금 대통령이 탈당한 이상 그건 달라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구심점이 필요한 건데 아무튼 오히려 그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언론을 막아버리는 이런 잘못된 과정으로 왔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소위 이제 영남권의 주류 의원들의 의중을 몰랐던 터에 이번에 확인을 한 거죠. 아직까지 확실한 구심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상황이 하나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처참하다. 그러니까 지금 소위 그러니까 그분들이 과거 주류 세력이었다라고 하지만 엄밀히 패잔병이에요. 대선 졌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대통령제는 필연적으로 한 명의 구심점을 중심으로 뭉쳐야 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어쨌거나 언론 입장에서도 계엄과 선 긋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켜 세워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다라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도 웬만하면은 구심력을 가지고 뭉치고 싶어 할 텐데, 그러니까 소위 손 내밀어주면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상태인 건데 여전히 비토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한동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그 어떤 관성이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부에서 문제 해결하고 손 내밀고 포섭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적인 과정인 본원인 건데 전혀 그런 걸 못하고 있고 라방이나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원내대표가 송원석이 된 것에 대해서 남 탓을 할 게 아니에요. 도로 친윤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조차 당내의 이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친한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였다. 저는 이제 뭐 친윤 친한이란 프레임은 이제 좌파에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 있던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프레임 자체에 우리가 이제 말려들 필요가 전혀 없고, 저는 이제 신임 원내 지도부가 됐기 때문에 좀 열심히 좀 일하고 좀 싸워야 된다. 제가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뭐 그 이재명 정권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인사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도 자료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뭐 페이스북에 뭐 비판한다든지 또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제가 뭐 많은 의원들 내가 찾아봐도 지금 현재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나경원,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지 주진우 의원이라든지 그 정도밖에 없어요. 없어요. 그냥 뭐 동네 가서 사진 찍고 한 이런 걸 페이스북에 올리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되면은 더더욱 우리가 그 국민의힘이 지금 대선 패배했던 정당으로서 더더욱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침체되어 있는데 더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 특히 물론 이제 3대 특검을 앞두고 앞으로 더 고생을 하시는 의원들 나올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싸워야 되지. 마치 뭐 제인처럼 이렇게 되면 더 분위기가 더 다운될 수밖에 없고 국민들로부터 더 지지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조기 전당대회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 사실 제가 아침에 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국힘 뭐 전당대회 원내대표 이런 얘기하면은 동시 접속이 좀 빠져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국힘에 대한 애정이 보수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식었기 때문에 뭐 너희들 어쩌든 간에 뭐 상관없으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굉장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조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저희가 좀 말씀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뭐 7월에 한다, 9월에 한다 뭐 이야기 많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선에 변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특별한 반대가 없는 한 조기 전당대회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가능성이 전제를 단 거죠. 특별한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전당대회보다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조금 더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기 비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지명할 것인가, 의원총회에서 중의가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 출마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네. 당 대표예요. 근데 오히려 참모들 사이에서 지방선거는 어차피 질 거다. 그쪽 주장입니다. 어차피 질 거니까 차기 지도부는 무너질 것이고 총선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전당대회 시점이 저는 뭐 더 이상 중요한 화두가 아니게 됐다라고 보지만 만에 하나 그런 또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한 친윤 반윤 이제 벗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친윤 반윤 전당대회가 돼버리면 우리 지난 원희룡 전 장관 출마했던 전당대회 때처럼 분당 대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의원들이 지금 대여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뭐 당무감사니 뭐
전당대회 뭐 구태 세력이니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조기 전당대회가 바람직한가? 저는 개인적으로 회의적이에요. 누가 나오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인데 아마 김문수 후보 측은 또 전당대회를 또 원하는 니즈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실 것 같으세요?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예단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성원석 원내대표도 좀 단서를 단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의총이 중요하겠죠. 원내대표를 뽑았긴 하지만 원내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럴 때일수록 좀 집단 지도 체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의총을 지켜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6월 말 임기 끝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 끝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연장을 할 필요성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전당대회를 이제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당대회라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그 드라이브에 모든 어떤 언론을 다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국민의 힘을 개혁혁신할 것인지 또 이재명 정권을 합리적으로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당대회 후보자들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좀 언론과 국민들의 어떤 관심을 끌어와야 된다. 그리고 빨리 지금 현재 계속해서 비대위 체제가 계속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의 지도 체제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되느냐? 시기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본다면 뭐 준비되는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봤을 때 8월 말 9월 초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누가 될 것이냐? 뭐 누가 나오냐 그거는 뭐 자유의 어떤 의사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면 당연히 그 대항마로 김문수 후보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명분이.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나오지 않는데 김문수 후보를 부를 명분이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상관관계에 따라서 이제 그 전당대회 후보 구도가 짜여질 것 같습니다. 예.